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주제로 정해봤습니다. 서울 집값 언제까지 오를까? 자, 언제까지 오를 것 같습니까? 제가 처음 그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으로 집값이 지금 바닥이다라고 얘기했던 게 2013년도네요. 벌써 지금 8년째 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계속해서 집값이 상승해 왔죠. 그러니 여기저기서 이제는 좀 꺾일 때가 되지 않느냐. 너무 올라도 너무 올랐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과연 언제까지 오를까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현재 정부의 끊임없는 정부의 정책은 압박 정책입니다. 시장 압박 정책. 제가 얘기를 이렇게 하니까 뭐예요? 압박 정책이 뭡니까? 양도세 중과. 사지 마라. 사게 되면은 세금으로 다 걷어갈 거다. 취득세 살 때 취득세를 중과해서 사지 못하게 하겠다. 가지고 있으면 보유세를 대폭 강화해서 올려서 부담 갖게 하겠다. 그리고 대출 규제, 이것 그냥 대출 규제가 아니라 강도 높은 대출 규제까지 이 압박 정책들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이 결론 목적은 뭐예요?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 이게 여태까지 현 정부의 가장 큰 프레임이죠. 하나의. 자, 근데 문제는 추가로 전세 대출 규제까지도 하겠다고 합니다. 전세 대출에 가장 필요한 분들은 서민들이죠. 내 집을 장만하려고 하는 분들이 가장 필요한데 가장 먼저 타격을 좀 입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표준 임대료 도입 추진하겠다. 왜냐면은 계약갱신 청구를 써서 4년이 지나게 되면은 전세를 마음대로 올릴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막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별로 평균적인 임대료 가격을 책정을 해서 그 이상 못 올리게 하겠다. 표준 임대료 추진 예정이다. 자, 공급 불량 부족은 인정을 하는데 수요 억제책은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규제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약간은 좀 언밸런스한 그런 정책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산다. 2030 서울 아파트 영끌. 저도 놀랐습니다. 2030 세대가 이렇게 집을 왜 사는지. 자, 7월 서울 매매 거래의 44.8%가 2030 세대래요. 야, 이 대출 규제가 강하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산다는 거죠. 이 이유가 신문에 이렇게 났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 현재 가점제 위주로 청약제도가 재편이 돼서 무주택 기간이 짧고 부양가족이 없는 20대, 30대는 아예 당첨 가능성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근데 이제 특별공급이라고 확대는 됐지만 여전히 이것도 바늘구멍이다. 그리고 또 9억이 넘어가면 중도금 대출이 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차피 청약해도 되지도 않는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집값이 지금 계속 오르니까 더 이상 오르면 이제는 더 이상 못 산다. 그리고 대출이 나올 때 빨리 뭔가 사야 된다. 이런 심리가 지금 상당히 심한 것 같습니다. 저도 상당히 이걸 보고 놀랐는데 자, 그러면 이 정부의 규제에도 주택시장 왜 오르기만 하나요? 이게 가장 큰 이유를 세 가지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전 세계적인 유동성, 제가 늘 얘기하지만 돈이 전 세계로 많이 풀려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진행형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다주택자 전 세계적인 유동성과 저금리가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전 세계 집값이 전부 다 상승을 했어요.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다주택자를 투기꾼이다 이렇게 규정을 함으로 인해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마구잡이로 사들이니까 집값이 많이 올라.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을 규제해야 된다. 그래서 규제로 이 시장을 잡겠다는 인식을 계속 여태까지 가지고 왔다는 거고요. 또 10년 가까이 가장 중요한 거는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이 위축이 됐었죠. 왜냐하면 전입시장이 재개발, 뉴타운, 재개발 이런 것들을 하지 말고 도시재생 사업으로 전환을 해라 해서 이 공급 물량들이 상당히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런 여파가 지금 이런 복합적으로 나타나서 지금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택이 부족하다라는 인식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오른다는 겁니다. 자, 전세 시장은 어떨까요? 전세 시장.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전세 시장은 계속 불안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죠.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인해 전세 풍기 현상, 전세 가격 급등, 전세 가격이 이중 구조로 막 형성이 돼 있다. 이런 기사도 많이 보셨을 거고 저도 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자, 신규 계약할 때 전세가 끝나고 신규 계약할 때 전세가가 오르니까 상승분을 줘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대출이 막히면 어떻게 돼요?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상당히 부담되는 일이거든요. 서민들 입장에서는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이 안 좋다는 거죠. 지금 이 임대차 시장이. 자, 반전세나 월세로 많이 물건이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전세 물량은 줄어드는 것이고, 그래서 전세 매물 풍기 현상은 계속 지속될 거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세가는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매매 시장은 어때요? 매매 시장. 이 정책의 변화가 없다면 여전히 저는 상승 추세로 갈 것이다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뭐예요? 앞으로 5년 후, 6년 후에 공급할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당장 공급할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장 단기에 공급할 물량은 없어요. 지금 없어. 그렇죠? 상기 신도시 제가 예상한 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2028년도 이후나 나올 것이다. 그리고 서울의 공공 재개발, 공공 주도 재개발해서 재개발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하지만 우리가 공사를 해서 아파트가 지어질 때까지 평균 2년 6개월에서 3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돼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 한동안 없다는 거예요, 물량이. 1년 이내 공급할 단기 물량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럼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어차피 신축은 단기간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구축이라도 기존에 있는 다주택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양도세 중과 취득세 중과 이런 것들 때문에 나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한시적으로 대폭 완화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량을 단기간에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이 유일하다는 거죠. 하지만 정부 입장은 전혀 또 틀리다는 거죠, 이게. 자, 양도세 완화 성근 홍남기 매물 나오는 효과 없어. 이 신문에 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국정감사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그 양도세 완화를 6개월 정도 해줘서 물건 내놓으세요. 했더니 안 내놓더라. 그러니까 효과가 전혀 없더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가 인식에 전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 것이 양도세를 20% 내는 걸 30%, 10% 더 낸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쉽게 팔진 않는다는 거예요. 10% 내는 거를 20% 낸다 그래서 쉽게 안 판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과를 없애주고 일반 세율로 빨리 거래를 할 수 있게끔 세금을 줄여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폭 한시적으로만 대폭 줄여서 하면 물건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팔고는 싶은데 매매는 하고 싶은데 너무 세금이 많으니까 매매를 못하는 분들이 지금 주변에 참 많거든요. 인식의 차이입니다. 자, 앞으로 주택시장이 문제입니다. 저는 이게 지금 큰 문제라고 보는데 부동산이 오르는 이유의 원칙은 뭡니까? 오를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만 오르는 거예요. 오를 수 있는 이유가 없는 것은 안 오르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 4년간 모든 부동산, 서울을 비롯한 서울, 경기, 전국의 모든 부동산들까지 다 올랐다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하락장이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차별화, 양극화는 무지하게 커질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를 수 있는 이유가 별로 없었던 것까지 지금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가장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저는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갭 투자라고 무조건 전세 끼고 투자금이 작게 들어가고 살 일이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이 시기가 아마 저는 내년 하반기면 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하죠? 자,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요? 저는 흐름을 쫓아가라.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늘상 말씀드렸죠. 흐름은 뭘 가리키고 있어요? 재개발을 가리키고 있다. 재개발을 가리키고 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6대 규제 완화 방안에서 후보지 공모 23일부터 한 달 동안 접수해서 공모하겠다 지금 이러고 있죠. 자, 흐름은 재개발 가리키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 흐름을 타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익을 낼 수 있는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요? 자, 투자금을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은 투자금을 할 수만 있다면 최소화시키는 게 가장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점에 투자를 해가지고 재개발에 어떤 호재가 생길 때까지 기다린다면 한 3년은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 단기간에 이렇게 이익을 내는 건 없습니다. 예. 역세권 노후 주거지가 우선순위 개발지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역세권 노후 주거지 서울에 많을까요? 작을까요?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있습니다. 예, 그런 지역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 강의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그리고
지금의 그 권리 산정 기준이라는 골치 아픈 거 있죠. 뭐 현금 청산한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공공 주도 재개발, 공공 주도 복합 개발 사업, 그다음에 공공 재개발, 그다음에 현재 서울시에서 하는 공공기획 민간 재개발, 이름이 이제 바뀌었죠. 신속 통합기획 재개발이라고 바뀌었는데 공공 이 민간 재개발 이렇게 지금 많아. 그 기준들이 다 틀리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돼요? 그런 지역들을 넣어서 당첨이 되는 순간, 재개발 구역으로 선정이 되는 순간 내가 지금 들어가서는 현금 청산이 되는 건 뭐 아주 불보듯이 뻔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동의서를 지금 조금이라도 걷고 있는 지역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도 현실을 알려면 현장에 가보고 좀 파악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말이 맞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재개발 투자 소액으로 어떻게 할 건가, 이게 상당히 지금 화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식을 얻으려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지혜를 얻으려면 관찰을 해야 된다. 자, 이거 뭐 너무 좋은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부동산을 오랫동안 하면서 느꼈던 건데요. 처음엔 저도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남의 걸 달달달 외워서 얘기도 하고 정말 많이 그렇게 했어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아무것도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쌓이니까 그 지식들이 많아지면서 결국은 지혜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부동산을 성공적으로 투자를 하려면 일단 지식을 많이 쌓아야 되고요. 지식을 많이 쌓다 보면 지혜가 반드시 생깁니다. 그래서 늘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